성수동에 왔잖아요. 맞아요. 성수동 하면 또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데 확실히 그 서울 성수동만의 그 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갬성. 맞아요. 여기 원래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아기자기한 곳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좀 핫플레이스로 손에 꼽히는 카페나 공방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여기 문화예술, 미술 전시하고 이런 갤러리들도 속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한번 좀 가봐야죠, 저희가 또. 그러니까 바로 네. 옆에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성수동 구경 왔다가 여기가 성수동 어찌 보면 문화예술 특히 전시하고 이런 공간의 시작점,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2017년에 성수동이 아직 그렇게 수면으로 올라오기는 전인데 그때 이 골목이 너무 예뻐가지고 문화예술 복합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표님 성수동에 어떤 점이 끌리셔서 이곳에 이런 공간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성수동의 가장 큰 매력은 좀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좀 마음껏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해 나가시고 어떻게 이 공간이 이제 애호가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자들은 항상 자기 작품을 연출하고 표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예술을 좀 알고 싶고 접하고 싶은데 좀 어디 가서 묻거나 도움 청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소통하고 잘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스페이스 오메랑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여기선 또 우리에게 익숙한 팝아트 대가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로이 리히텐슈타인.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쉽잖아요, 아트가. 그래서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렵진 않은데. 아, 잠깐만.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그쵸? 네. 이게 완전 초기작이에요. 아. 그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940, 50년대에 활동했던 예술가였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차근차근 미술을 배우긴 했는데 그땐 추상 미술이 막 유행하고 있었던 때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나도 추상을 해야 되나 하고 약간은 그런 경향으로 그리다가 자본주의가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는 팝아트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아영 씨가 또 좋아하는 그 형태로 바뀌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화책 같은 그림을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그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하. 맞아. 제가 알던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느낌. 참 재미있고 쉬운 팝아트. 대중들이 딱 좋아하는 형태 우리가 기억하는 리히텐슈타인이죠. 근데 어느 날
화가를 계속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아빠에게 아들이 그 껌종이에는 미키마우스 그림 보면서 아빠는 이 미키마우스보다 그림 못 그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아빠의 도전으로 나도 잘 그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처음에 그 만화 패턴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확장시킨 게 이제 추상미술에서 보통 썼던 그 붓터치 이미지를 또 되게 인공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서 기계로 찍어낸 듯한 객관적인 이미지의 작품을 만들어낸 게 이 사람의 특성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뉴욕 하면 생각나는 아티스트 1, 2위를 다투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누가 또 있죠? 바스키아 아 바스키아.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특이한 거 하나가 앤디 워홀은 파나로 작품을 제작했잖아요. 근데 리히텐슈타인은 되게 기계적인 느낌은 들지만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작품은 다 손으로 그렸었기 때문에 그게 또 독특한 점이죠. 기계적인 이미지, 벤데이 망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파나에 사용되는 이 점을 이용하는데 이게 파나 방식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망을 대놓고 칠해가지고 그리는 형태로 제작하는 거라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이 포스터가 되게 좀 독특한 사연으로 소개되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88 올림픽 포스터인데요? 맞아요. 이 올림픽 포스터가 리히텐슈타인한테 의뢰돼서 88 올림픽을 대표하는 포스터로 디자인이 됐었대요. 근데 채택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얘가 공개가 아예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 전시를 하게 돼서 특별히 가지고 와서 공개하는 거라고 해요. 우와. 우리 세대한테는 또 88 올림픽이 되게 또 그쵸. 손에 손 잡고. 의미가 있잖아요. 보면 또 약간 그러네요. 반갑게 볼 수 있는 작품이죠. 이 한글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런 아카이브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좀 포스터하고 실크스크린 파나 같은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어서 안쪽에 반가운 작품이 더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반가운 느낌들이 좀 많지 않아요? 일단은 아까 피카소를 봤고 이거 이거는 몬드리안. 맞아요. 이쪽도 이제 피카소 동료로 소개되는 프란치 마르크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20세기 존경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좀 패러디를 했거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당대 최고의 인기 만화이기도 했었던 땡땡과 더불어서 저 방 배경에 익숙한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또 뉴욕에서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진짜요? 춤, 모마인 있어요. 그건 못 봤는데 실제로 봤을 때 더 좋았겠다. 엄청 커요. 압도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뒤에 이렇게 배경에 같이 나온 게 재밌네요. 근데 심플하게 정리했는데 딱 봐도 마티스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그렇죠. 마티스가 사실 색도 워낙 잘 썼었지만 이런 드로잉 능력도 워낙 탁월해서 이런 약간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일러스트 혹은 이런 포스터 디자인에 있어서도 시작의 축을 담당한 예술가로도 종종 소개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이렇게 또 대가의 예술가 작품들 만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마티스 전시가 또 국내에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럼 봐야죠, 저희. 그러니까요. 뭔가 온 김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리히텐슈타인 만났으니까 조금 더 과거로 내려가서 마티스도 한번 만나보죠. 좋습니다. 가시죠.
마티스가 또 바로 딱 이렇게 맞이를 해주네요. 저 앙리 마티스 얼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작품만 진짜로? 봤지. 네. 아, 뭔가 되게 푸근한 인상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막상 마티스를 대표하는 사조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사실 몰랐는데 여기 있네요. 야수파의 창시자라는데요. 재미없어. 이렇게 답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마티스의 야수파는 진짜 야수처럼 그린다 해서 색을 되게 격정적으로 쓰고 선도 거칠게 쓰고 해서 실제 작품은 훨씬 자유분방하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아예 새로운 화파를 구축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그 다양한 작품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 야수파라서 색깔을 역동적으로 썼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색깔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마티스 본인 자화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수파 말씀드렸던 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색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형태, 자유로운 드로잉의 해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전시는 익숙했던 색을 보기 전에 판화들을 기반으로 마티스가 보여줬었던 좀 자유분방한 선묘들. 근데 또 보면 직선적이고 딱딱한 느낌보다는 색을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그림 같기도 하고 훨씬 좀 더 힘 있는 느낌? 혹은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역동적이긴 한 것 같아요. 선인데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요새 사실 인테리어 액자로 마티스 작품이 그쵸.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구나. 익숙하네요. 이제 힙스터들한테 딱 그게 네. 좀 많이 소개가 되죠. 이거 다 스케치죠? 스케치로 보일 텐데 자세히 보면 주로 석판화로 많이 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진짜네? 그렇죠. 라이토그래피라고 써 있고 되게 실험을 다양하게 해서 어떤 종이에 어떻게 표현했을 때 그 인물의 생동감, 내면을 제일 좀 깊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연구했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진짜 그냥 연필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석판화의 특성 자체가 실제로 드로잉을 하니 돌판 위에 드로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약품 처리하고 찍어내면은 실제 드로잉한 그대로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땐 사실 연필로 그린 거랑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좀 색깔이 나오네요. 색채가. 마티스스러운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했던 컷아웃 작업들을 지금 볼 수 있게 판화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컷아웃 혹시 뭔지 아세요? 잘라내서 붙이다. 역시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마티스가 말년에 건강이 좀 많이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뭐 유화물감 이렇게 준비해서 페인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이를 이렇게 색종이처럼 채색한 다음에 그걸 가위로 자르고 조소보고 시켜서 여기 배치해봐 여기 배치해봐 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말년의 컷아웃 기법이라고 소개돼서 이때 그가 꿈꾸었던 궁극의 음악적인 예술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중 좀 뭐 많이 소개되는 게 이카루스라는 작품도 뭔가 약간 처절한 옛날처럼 막 리얼하게 막 표현한다기보다는 되게 심플하지만 그 포인트만 딱 느껴지게 근데 색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음악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리듬감 있다?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대표작이 춤이잖아요. 그거랑 딱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런 역동적인 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변화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티스가 과거의 사진처럼 그리던 예술에서 어떻게 컷아웃으로 앉는가라는 걸 주로 봤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로잉, 기초 그 소묘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심플해져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궁극의 심플함, 미니멀에 도달했는가 이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트 상품으로 나온 거 하나씩 다 집이나 카페에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드로잉하고 되게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요? 훨씬 단순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표정은 살아있어요. 맞아요. 전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붓글씨 할 때 서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마티스야말로 우리가 흔히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최대한의 본질만을 보여주는 그 예술의 시작점을 열었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라고도 소개가 돼서 그렇게 보이고 싶었대요. 일은 가려놓으면은 사실 누구라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마냥 쉬워 보이는 게 아닌 좀 즐거운 예술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가의 작업실과 나비 채집 시리즈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마음의 항해 작가 남경민입니다. 저희가 마티스 전시를 지금 보고 왔는데 마티스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마티스 작업실 내부 풍경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화가의 작업실 시리즈를 세잔느, 렘브란트, 보흐, 다양하게 지금까지 이어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선대 작가들을 너무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면을 닮아가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작업실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왜 작업실이었을까? 침실도 있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작가니까 어느 날 제 작업실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느 날하고는 다르게 모든 놓여있는 것들이 기물이나 물감이나 책이나 모두 저를 보여주는, 저를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작업실 전체가 바로 나의 내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고흐나 피카소, 마티스 그 화가들의 방한 풍경은 어떨까? 내지는 스튜디오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행도 다녀보고요. 공부도 해보면서 이제 작업을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작가님 작품 중에 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작업의 특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색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갤러리 같은 데 딱 들어갔을 때 사실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아나운서님은? 갤러리면은 옆에 이제 빨간 줄 인정. 8년이야, 가격? 8년이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이어서 솔직하게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 현실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봤을 예. 때요. 그렇죠. 사실 색감이 가장 먼저 들어오긴 그쵸? 하네요. 네. 색이 확 와닿으면서 딱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색감 가지고 노는 그런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색감이 없는 풍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색감을 쓰다 보면은 마음의 열정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색감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특히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은 밝은 색깔, 뭐 레드나 퍼플이나 핑크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좀 더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 하나 질문이 있는 게 작업실을 주로 많이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가들의 작업실과 이 색감을 어떻게 같이 융합을 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오늘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왜냐면 나름 저희 미술 방송이 그렇죠. 나름 그래도 네, 오래 그- 했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보통 많이 안 하시는 질문을 먼저 하셔가지고 약간 그 대가들 하면은 약간 무거우면서도
진정성 있고 깊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렘브란트 그림만 해도 이렇게 무게가 쫙 깔리면서 어두운 느낌의 그런 중세시대 그런 풍의 그림들인데 저는 그거를 가져오면서 저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색채에다가 밝은 그런 기운을 두면서 저희 코드로 작용하는 게 나비거든요. 그 나비가 렘브란트와 저의 그 영혼을 이어주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중세 시대에 살고 나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캔버스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영혼의 그 매개체가 이제 나비가 해주고 있어요. 나비가 연결을 시켜주면서 시공을 초월한 만남, 소통, 현대 시대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아도 제가 렘브란트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제 것으로 이렇게 좀 소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나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그림을 관람하는 감상자분들도 그 나비를 보면서 나비가 좀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그 풍경을 거느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같이 동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어떤 자의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비가. 그 나비를 통해서 뭐 작가님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앞으로 또 다양한 작업을 계속 또 선보이실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작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년에 6월 달에 오랜만에 개인전을 열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좀 전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새로운 신작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게 세기를 빛냈던 그 여성 스타 그런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약간 뭐 오드리 헵번의 마릴린 방인데 네. 무슨 약간 사적이면서 스타 오드리 헵번 뭐 이러기보다는 네. 여성으로서의 어떤 또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에 되게 이렇게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 이 스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게 됐어요. 네. 근데 마릴린 먼로, 뭐 오드리 헵번, 샤넬도 그렇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이 있었더라고요. 고통스럽고. 누구에게나 그런 거는 존재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딴테도 오늘 좀 치유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내주셔서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진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앙리 마티스의 작품까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 세계를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유럽 가야 만날 수 있는 이런 대가의 작품을 국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부터 한국의 이런 문화 인프라가 점점 커지고 있고 작가들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풍부한 예술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떠나요.